반갑습니다. 자연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추 재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추는 영명으로 페퍼 또는 칠리 페퍼이라고 하고요. 빨간 고추는 레드 페퍼이라고 합니다. 원산지는 아메리카 대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노지 재배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하우스 재배가 되겠습니다. 시설 재배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시설 재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지 재배 중에 파종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옛날에는 집에 하우스를 짓고 거기에다가 고추씨를 뿌려서 모종을 길러서 밭에다 정식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종을 사와서 그냥 정식합니다. 많이 요즘은 안 짓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요 정식 부분과 수확 부분 이렇게 재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하는 밭에 묘목을 옮기 심는 그 시기를 보면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은 늦서리가 그러니까 서리가 지난 후에 봄밭에 옮겨 심는다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서리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심으면, 너무 늦게 심으면 또 모종이 잘 안 크는 게 더디겠지만 또 너무 빠르면 서리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것을 참고해서 심으면 되겠습니다. 처음 심어 보시는 분은 주위에 이렇게 보고 고추 심을 때 그 시기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보통 파종은 1월 말부터 노지 재배 파종은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하는데 육묘견이 60일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온이 13도 이상 유지로 뿌리의 활착을 도매시켜야 된다. 그래서 너무 서리가 내릴 정도에 너무 일찍 심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확은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설 재배인데 시설 재배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영하 15도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요. 3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찍 수확을 하죠. 2월 말부터 해서 하우스 시설로 하면 6월 말 이렇게 일찍 해서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기보다 일찍 심을 경우 저온으로 활착이 불량하고 늦게 심을 경우 고온으로 뿌리냄이 불량하여 여름철 고온 건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리 피해를 보지 않는 정도에서 좀 빠르게 심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양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양과 고랑을 합쳐서 1m 또는 120 정도 1m나 1m 20 정도로 고를 타고 두둑 높이는 20-30cm 정도로 높게 하고 비닐 멀칭 피복하면 잡초 방제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비닐을 깔고 하면은 잡초가 잘 안 올라오죠. 여기 이제 잘 깔아놨네요. 잘 깔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잡초가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광 통풍이 좋아야 병에 가다. 이 채광 통풍이 좋으려면은 이 일양과 고랑을 합친 이 거리가 넓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넓게 심어야 이게 이제 통풍도 잘 되고 그리고 채광도 좋게 됩니다. 그래서 강소농들 잘 짓는 분들 보면 이 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좋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도 내가 캡처를 해왔는데 너무 잘 짓는 것 같아서요. 요렇게 하여튼 넓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이 정도로 뭐 넓다고 보진 않는데 요거는 지금 뒤에 있는 배경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쓰는 배경은 제가 직접 그 산속에서 고추를 키우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할 겁니다. 제가 산속에 있을 때는 피복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심습니다. 땅에다가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요. 저는 앞으로 제가 비료 이야기도 하고 할 건데 산에서는 비료도 안 합니다. 퇴비는 합니다. 그래서
좋은 퇴비로 가지고만 한번 키워서 제가 직접 먹는 거니까 이거는 직접 판매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굳이 비닐멀칭을 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예, 비닐멀칭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산속에서는 비닐멀칭을 안 하고 이제 비료도 안 하고 키우고, 저희 어머니가 사는 시골집에서는 비닐 피복을 하고 비료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두거지로 완전히 저희들은 분류를 해서 키웁니다. 산속에서는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키우고 시골집에서는 비료를 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서 읽은 부분은 이렇게 요 이랑과 고랑 사이, 요것이 1m일 수도 있고 1m 20일 수도 있고 뭐 좀 넓어도 됩니다. 넓으면 통풍과 채광이 좋기 때문에 넓게 심어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 포기와 포기 사이는 40-50cm 정도로 유지를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높이는 20cm에서 30cm, 이 이랑의 높이는 20cm에서 30cm 정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요 고랑은 3에서 40cm 정도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딱 숫자로 몇 cm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보고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두 줄로 심기도 하는데 두 줄로 심을 때는 좀 더 넓어야 되겠죠. 이렇게 두 줄로 하면, 저희들은 한 줄로만 심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모종 판매소에 가면 이렇게 이런 막 쌓아놓고 팔죠. 농약방 같은데, 농약사 같은데 앞에 가면은 모종 많이 내놓고 팔죠. 예, 이렇게 있고요. 고추 모종을 가지고 와서 이동할 때는 이렇게 박스에 넣고, 저희 산속, 산에, 여기는 산인데 산속에 올 때는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이 울퉁불퉁해서 털털거리고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동을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부러지기도 하고요. 모종들 이동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식 전날, 여기에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정식 전날 혹은 정식하는 날 아침에 모상에 묘목에 충분히 관수하고 물을 뿌리고 몇 뿌리의 흙을 많이 붙인 다음에 정식 심는 깊이는 정식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고요. 심는 깊이는 육모포트에 심겨진 대로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 포트에 딱 나와 있는 요 그대로 딱 심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 너무 얇게 심으면은 건조 피해가 있고 너무 깊이 심으면 활착이 늦고 역병 등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 모종의 흙이 딱 이렇게 딱 덮일 정도로 심으면 되겠습니다. 심은 후에 물을 충분히 주어서 시들지 않게 하여 뿌리가 빨리 내리도록 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요 모종 가지고 와서 모종이 그냥 이렇게 모종의 위에 요 포트층이 안 보일 정도로 심는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거보다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된다. 얇게 심어도 안 된다.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밭입니다. 밭이고, 이 뒤에 보면 나무도 다 보이죠. 예,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태양광, 태양광이 이쪽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에 요게 이제 고추 모종을 제가 심은 겁니다. 정식 후에 바람에 고추 포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고추대를 세우거나 유인줄을 쳐서 관리합니다. 요즘 고추대 다 씌워놨죠. 여기 이제 고추대고, 요거는 뭐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팝니다. 농약사에도 팔고 농업자재 파는데 다 팔고 있죠.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양쪽에 굵은 파이프를 대고 여기서 끈으로 묶어도 됩니다. 끈으로 묶어서 사용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고추를 보면요, 먼저 아랫부분을 보겠습니다. 고추 방아다리 제거, 여기 보면은 고추 방아다리 제거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또 곁순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내가 고추대를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그려놨는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그림에 옆 끝에 보면 요 고추 잎이 있죠. 이 나무가 이제 있다고 보면요, 이 나무가 이렇게 지금 크고 있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는 지금 고추 그 잎도 많이 없고 요런 곁순들이 없죠. 이런 곁순들이 없죠. 예. 이거는 다 땄기 때문에 없습니다. 고추 잎만 요 달려 있죠.
고추 잎은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게 좋고 덧수는 없는 게 좋습니다. 어디까지 하면 처음 여기 대가 올라왔을 때 Y자로 딱 분류되는 이 부분까지 밑에는 덧순이 없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바람이 잘 통하고 그래서 병충해에 강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Y자 밑으로의 덧수는 없다. 그리고 잎은 있다. 이 고추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이 일거리가 잎 하나하나를 남겨두려면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죽 따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훑어내리는 거죠. 아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메꾸리 안 키우고 자기가 먹을 것만 키우는 분들은 뭐 일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잎은 남겨두고 요 덧순만 제거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아다리는 요 Y자 부분에서 열리는 고추까지 요걸 방아다리라 그러는데 이것도 제거를 하는 거죠. 예. 이걸 왜냐하면 이 고추가 어릴 때 가장 이제 방아다리가 먼저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놔두면 영양소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밑에 부분, 이 밑에 있는 덧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보내놓고 여기에 보면은 덧순 제거의 이유를 달아놨죠. 영양분을 위로 보내 키를 키워야 한다 이런 말이죠. 밑에 너무 있으면 밑에만 복잡하면 바람도 안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덧순 제거 시 고추잎은 남겨둡니다. 광합성 때문에 이런 이야기고요. 도마도처럼 계속 제거하는 것이라 한번 하면 된다. 요 밑에 부분, 이 Y자의 밑에 부분, 방아다리 아래쪽 부분만 쫙 덧순 제거하고 놔둬도 된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겁니다. 자, 이게 덧순 제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 그림을 볼게요. 이 잎 있죠. 잎은 놔두고 요런 덧순들을 다 딴다는 거예요. 예, 덧순들을 다 딴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Y자가 시작되겠죠. 예, 그러면 이 위쪽은 놔두고 아래쪽에 이렇게 합니다. 잎은 놔둬도 되고요.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적심이라고 있죠. 적심. 고추도 적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키가 너무 클 때. 고추를 잘 키우고 아주 강하게 높이 키우는 사람들은 사람 키만큼 키웁니다. 예, 1m 아마 70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적심을 하기도 합니다. 키를 높이지 않고 옆으로 키우는 방법인데요. 너무 키만 크고 갈 때 작업하기도 힘들고 70, 막 1m 70이라면 작업하기도 힘들겠죠. 특히 키가 작으신 분은 더 힘드니까 밑에서 약간 적심을 해서 밑에 쪽이 더 이렇게 키워지게, 그러니까 이렇게 클 걸 이렇게 키워지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아주 고추를 잘 키우는 분들이 이 키를 너무 높지 않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뭐 당연히 적심을 하면은, 위에 적심을 하면은 옆으로 퍼지는 거는 식물들 뭐 어떤 과수나무나 다 똑같습니다. 키를 높이지 않고 옆으로 넓게 키우는 방법이고요. 위쪽에서 형성된 덧순이 밑으로 나온 덧순보다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위쪽에서 형성된 덧순보다 밑에서 나온 덧순, 그러니까 약간 밑에서 나온 덧순에서 열매를 더 많이 열어서 적심을 하면 사실은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훨씬 수확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다시 이제 생육 적온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주간에는 25에서 30도 내외, 야간에는 15도 이상, 15도 정도가 보통 기준이 되겠습니다. 생육장의 온도는 15도 이하에서 일어나고요. 30도씨 이상에서는 생육지연, 착과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 빠짐이 좋고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 특별히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토양 자체가 유기물이 많고 이러면 되지, 특별한 땅이 좋다 이런 거는 뭐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양 산도는 pH 6.0에서 6.5 정도의 약산성 토양이 좋습니다. 7.0 이렇게 넘어가면은 철분 결핍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pH는 맞추려면 이 정도로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광 적응성, 다른 과채류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광저에서는 다른 우리 같은 우리 산속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는 이 산속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훨씬 일반 들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아침에 늦게 뜨고 산에 가려서 또 오후에는 일찍 지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지만 저희 산속에서는 고추를 지금 제가 7년 8년 동안 짓는데 한 번도 탄저병으로 못 먹은 적이 없고요. 예, 엄청나게 맛있게 먹습니다. 고추가 그리고 일반 저희 모친 어머니 집에서 제가 키우는 고추하고 비교를 하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항시 제가 먹을 때는 이것을 먹습니다, 위주로. 그래서 물론 햇빛이 많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공기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땅.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산에 있을 때는 상추와 고추를 가장 아끼고 즐겨 먹는 편입니다. 예. 비료 사용, 재배 기간이 긴 만큼 필요로 하는 비료의 양도 많은 편이나 한 번에 많은 양의 비료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속에서는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고 있으나 아주 잘 됩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꼭 비료나 농약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런 이야기고요. 물론 이제 저 산속 같은 경우에는 사방 뭐 1km 정도에는 민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논밭이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기 때문에 병충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만 키우기 때문에 병충해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농약을 안 치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들 가운데서 키우거나 하면은 다른 집 농약을 치면 병충해들이 다시 자기 농약을 안 치는 집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거죠. 무농약으로 키우기는, 친환경적으로 키우기는 불리한데 산에서 키울 때는 그게 굉장히 유리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밑에서는 너무 이제 친환경적으로 안 되는 걸 친환경으로 막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제가 전에 포도농사 이야기 했을 때 제가 2000평 친환경 재배 무농약 포도를 짓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고집을 아래서는 들 속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수확한 풋고추는 5도에서 7도, 상대습도 90도 정도의 조건에서 저장하는 것이 좋고, 홍고추는 수확 후 건조기나 태양열을 이용하여 건조하여 보관합니다. 이거는 뭐 좀 상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저장고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고요. 수확 방법, 풋고추는 꽃이 핀 후 15일 전후. 이거는 사실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지, 저는 고추가 올라오면 어릴 때부터 먹습니다. 예. 그리고 뭐 늦게 큰 것도 먹기도 하고, 근데 가능하면 저는 작은 고추 연할 때 먹게 됩니다. 고추가 충분히 커진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맵습니다. 고추가 충분히 커진 다음에 수확 방법입니다. 고추가 충분히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양도 많겠죠. 어릴 때 먹으면 양도 작고,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좀 맵고,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홍고추, 붉은 고추는 꽃이 핀 후에 45일 정도 지난 시점이 수확하기에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진흥청에서 나오는 교과서 이야기예요. 가능하면 나무에서 충분히 익은 것을 수확해서 말려야 색이 좋고 고춧가루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햇빛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제가 통풍과 이야기했죠. 햇빛이 잘 들어가야 되고 바람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병이 없습니다. 예, 물 빠짐이 좋게 하고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비료는 심기 전에 밑거름을 주고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서 3, 4에 걸쳐서 웃거름을 주는데, 웃거름은 질소, 칼리질 비료만 한 달 간격으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비료를 해갖고 키울 때는 저희는 그 어머니 그 집에서 키울 때는 어머니 뿌리는 것을 한번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게 땅에 요소를 주로 뿌립니다. 요소 뿌리거나 복합비료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애 요소가 별로 없다고 보면은 요소만 뿌리를 해도 있고요. 그리고 복합 비료를 뿌리는 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볼 때는 어머니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근 90년 동안 농사를 진 사람이 가지는 느낌을 가지고 지어요. 그래도 잘 짓습니다. 예. 비료는 딱 어머니 하는 거는 요소와 복합 비료 그 두 가지로 짓고 나머지는 거름입니다. 예. 그래도 잘 짓기 때문에 초보로 처음 이제 뭐 텃밭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너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비료를 무슨 비료를 막 정확하게 얼마를 해야 할까를 굳이 신경 안 써도 이걸 가지고 뭐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정식으로 고추 농사를 지으려면 정말 이제 잘해야 되겠지만 텃밭 농은 그렇게 뭐 하지 않아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0아르당 300평당 퇴비가 3,000kg, 요소 41, 용성 56, 염화가리 25, 고토 150kg. 이렇게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퇴비, 용성비, 고토, 석회는 모두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보통 다 이 석회나 용성비는 다 밑거름으로 사용합니다. 요소와 염화가리는 50씩 나누어 밑거름, 웃거름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어머니 질 때는 이 요소만 가지고 윗거름도 줍니다. 병충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병해를 보면은 역병, 탄저병, 칼라병, 흰가루병, 바이러스병 등이 있고요. 주요 충해는 진딧물, 총체벌레, 담배 나방 등이 있습니다. 뒤에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추는 병충해에 약하여 재배기간 중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하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예방 위주의 약제 살포가 병해충으로부터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방 위주의 약제 살포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추의 역병은 병행균이 토양 속에 존재하면서 물을 따라 이동하므로 고추밭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 빠짐이 좋고 밑에 쪽은 좀 따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왜냐하면 토양 속에 존재해서 물을 따라 이동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그렇겠죠. 위로 올라오겠죠. 고추 탄저병, 흰가루병의 병균은 비바람을 따라서 포자가 옮기므로 병에 걸린 과실이나 잎은 조기에 제거하고 이것은 병에 걸린 과실이나 잎은 조기에 제거하는 것은 모든 농사에 다 적용됩니다. 특히 탄저병 같은 경우는 위에 탄저병이 하나 있다. 밑으로 쫙 내려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바로 따서 없애야 됩니다. 예방 위주로 약체를 살포한다. 바이러스병은 진딧물 등의 해충들이 병원균을 옮기므로 진딧물 등 해충 방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진딧물이나 총체벌레는 바이러스병을 옮기므로 식물체 생육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잘 관찰하여서 발생 초기에 약제를 살포하여 방지해야 효과적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지능청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탄저병요. 탄저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장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빗물, 비에 따라서 이동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있으면 바로 따내야 되고요. 역병은 이렇게 밭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연작 피해도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연작을 해서 피해가 오면은 연작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총체벌레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게 이제 꽃과 잎의 저백을 먹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식이 되는 거죠. 요런 형식들이. 그리고 전무리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흰가루병은 이렇게 있고 흰가루같이 이렇게 흰가루같이 나중에 되는 거죠. 흰별 무늬병이고 담배나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담배나방 벌레죠. 이렇게. 요것도 잎이나 잎을 여러 먹고 고추 자체도 뚫고 들어가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병이 이제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병의 부위를 가지고 농약사에 가면 농약사의 전문가들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농약을 주면 그것을 살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분소를 한번 보면요. 질소가 결핍될 때는 이렇게 이파리가 누렇게 됩니다. 이런 거는 모든 농사에서 다 적용됩니다. 질소 결핍에. 인산이 결핍되면 이것도 이 부분은 농사 지을 때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인산이 결핍되면 자색을 많이 띱니다. 짙은 녹색을 띠기도 하는데 자색을 많이 띠고, 이 자색을 많이 띠죠. 자색을 많이 띠게 되고요. 마그네슘 고토 결핍. 마그네슘이 고토니까. 마그네슘 결핍되면은 인맥 사이가 이렇게 황백색이 됩니다. 황백화가 돼요. 인맥 사이. 이렇게 되죠. 질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누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마그네슘은 인맥은 있는데 인맥 사이가 이렇게 황백화가 된다. 이런 거고요. 철결핍을 보면, 철결핍은 보면 생장점이 황화가 돼요. 생장점들이. 이거는 알칼리성 토양일 때, pH가 7.0 이상일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석회를 뿌려야 되는 게 아니고 황을 뿌려야 되겠죠. 알칼리성 토양이니까 산성이면 석회를 뿌리고 알칼리성이면 황을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뿌려야 되죠. 칼슘은 석회입니다. 칼슘이 결핍될 때는 이렇게 배꼽석병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고, 칼슘이 또 부족할 때는 세입성장저해도 일어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농약사 같은데 이런 데 가서 보여주고 의논을 하고, 아니면 진흥청에 이야기를 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농약은 농약사에서 문의하세요.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농약은 농약사에서 문의하고 거기에 표기된 것을 반드시 주의 깊게 읽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옆에서 듣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고 하면 좋습니다. 친환경 자재 만들기를 보면 돼지감자를 우려내서 살포하면 나방류나 청벌레 등이 사라진다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백동, 할미꽃 뿌리, 그 다음에 은행잎 등을 우린 물을 제초제와 살충제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친환경 자재 만드는 분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새비름과 상추, 액비를 만들어서 영양제로 사용하고요. 근데 이제 정상가리, 기름, 락스, 화학약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효과를 봤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요즘은 농약은 그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 다음에 이 농약의 효과가 얼마나 빨리 없어져서 사람이 먹어도 되는지를 측정을 해서 이걸 판단해서 농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거는 농약, 청산가리나 기름, 락스, 이런 화학약품 이런 것들은 이거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섞어갖고 물하고 섞는다든지 이상한 거하고 섞어가지고 여기 고추에 치가지고 이걸 먹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짓은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농약을 쳐라. 그럴 것 같으면. 돼지감자 사람이 먹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고추에 치가지고 먹어도 상관없죠. 그렇지만 사람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위험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렇게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고추 재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산에 있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상추와 고추인데, 고추는 굉장히 늦게까지 또 따먹을 수 있죠. 물론 상추는 제가 지금 겨울에도 따먹습니다. 상추는 시기별로만 잘 심으면 1년 내 먹을 수 있는 게 상추고요. 그리고 고추는 이제 서리가 아주 오고 아주 추워지면 이게 더 이상 꽃이 안 피고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고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즐겨 잘 키우고 있고 무농약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고추 재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다음에 제가 좀 더 상세한 부분들은 시간이 된다면 그 병충해 관계나 아니면 비료와 거름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